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현쌤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저번 시간까지, 이제 교육을 다 받았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초편의 마지막 차시인 이 4차시에서는, 어, 앞에 영상을 하나하나 다 보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여유가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축약해서 한번 다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4차시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은 각각의 차시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영상은 제작 과정은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먼저 프리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촬영 전에 프로덕션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는 저희가 배우도 섭입하고, 그리고 장소도 섭외하고, 그리고, 뭐 홍보, 마케팅 방안도 한번 수립해 보고요. 여러 가지 기획의 단계를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상이란 무엇인가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영상이란 사진, 그리고 영화, 드라마, 광고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단순히 움직이는 이미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미지들의 축약된 포괄적인 의미라고 선생님이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는 평면 또는 공간에 배열된 광선, 빛이겠죠. 혹은 매체에 의해 정보를 시각으로 포착하도록 구상화한 것. 시각으로 포착하도록 구상화한 것에는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사진, 뭐 영화, 아까 말했던 드라마 등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영상의 제작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도 드렸었어요. 프리 프로덕션은 촬영 전 프로덕션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단계, 기획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프로덕션, 영상물의 실질적인 제작 과정, 가장 큰 업무는 촬영 업무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 촬영이 끝난 후에 영상을 완성하는 편집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스트 프로덕션에서는 여러 가지 팀들이 함께 협업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음향팀, 음악팀, 연출팀 등등이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 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이 어디에서 활용되고 사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플랫폼 3개를 소개해 드렸었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여기 있는 페이스북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틱톡 등이 있겠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업로드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여기 있는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의 일상들을 더욱더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볼 플랫폼은 유튜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 부분 기억나시나요?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뒤에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자, 어디에 어떤 샷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무빙들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글로 적어도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는 편인데,
이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나리오 내용들 그리고 아까 있었던 샷들, 무빙들을 시각화해서 표현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영상의 주제와 뭐 제목, 구성 등등을 기록한다고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필요 장비들도 한번 구성해 볼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다시. 자, 스토리보드 양식은 선생님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제목 정하기 해서 타이틀란에 제목을 정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활동하는 팀명도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이 시나리오 작성 단계는 아까 전에 보았던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가장 처음에 돼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프로덕션이나 어디 제작사에서 보고 나서 이 시나리오로 영화나 드라마 혹은 뭐 광고들을 제작을 해봅시다 라고 결론이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기획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에 시나리오를 시각화, 본격적으로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이 바로 이 스토리보드 구성이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면을 이미지화 시켜서 그림도 그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나리오를 직접적으로 씬들을 적어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장비들이라던가 혹은 효과음, 음악 같은 경우도 여기 적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 촬영되는 시간들을 여기 적고요. 그 다음에 어떤 컷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 적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시나리오 스토리보드가 완성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여기는 사실 너무 간략하게나마 선생님이 만들어 봤지만 실제로 시나리오 스토리보드는 훨씬 더 디테일해요. 이 인물들의 배치도 디테일하고 사실 이런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잖아요.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고 뭐 거의 뭐 5차 산업 시대라고도 하는데 언리얼 엔진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버추얼 프로덕션을 해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안에서 리허설 촬영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영상들을 레퍼런스 삼고 스토리보드화 시켜서 가이드를 삼아서 촬영을 실제로 하는 경우도 요새는 많답니다. 그래서 XR 스튜디오나 뭐 여타 메타버스 스튜디오에서 이렇게도 촬영해 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된 시나리오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스토리보드에 이미지화 시킵니다. 그리고 타임 구성, 시간, 그리고 필요한 장비들, 그리고 촬영에 필요한 가이드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선생님이 설명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촬영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촬영 일정표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장소와 날짜, 시간, 그리고 촬영 인력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해 놓았죠. 그 필요한 중요한 촬영들에는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 놓기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촬영 일자, 시간, 장소, 등장인물 등 실질적인 촬영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촬영 계획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촬영을 하는 그 대상들에게도 정보 전달이 안 돼서 혼란을 빚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촬영하는 촬영팀들도 내부적으로 공유가 안 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촬영에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촬영 계획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촬영을 의뢰한 클라이언트나 혹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꼭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정확한 촬영, 그 다음에 효율적인 촬영 일정을 만들어내서 촬영을 하시면 조금 더 효율이 높아질 것 같아요. 촬영에 대한 힘도 덜 들어갈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촬영 계획까지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볼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즘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 본인의 일상을 기록하는 용도 외에도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계정을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것처럼 유튜브 계정 혹은 유튜브 채널이 하나씩은 다 있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봤었죠. 그래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구글 계정만 있다면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다, 생성이 되어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난 후에 어떤 작업들을 했었죠? 맞아요. 이렇게 유튜브 채널 아트 만들기를 한번 같이 해봤죠. 자, 채널 아트가 뭐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 유튜브 채널 상단에 게재되는 배너라고 했었고요. 채널의 대문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이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이 채널 아트 같은 경우에는 내 채널이 어떤 영상들이 게재되고 업로드 되는지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지 한눈에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널 아트 만들기를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저희가 채널 아트 만들 때 사용했던 어플이에요. 멸치라고 하는 어플인데요.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 멸치 어플을 이용해서 저희가 뭐 오프닝, 그리고 클로징, 그리고 채널 아트까지 만들어 보았고, 썸네일과 범퍼 영상도 만들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널 아트와 오프닝 그리고 클로징 영상만 만들게 되면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이 어플을 이용해서 썸네일과 범퍼 영상까지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어플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야겠죠. iOS, 즉 아이폰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앱스토어에서, 그리고 안드로이드 갤럭시 폰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멸치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보이는 이 아이콘이 뜨게 되고요. 동영상 제작 포토 에디터라는 이 어플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플을 실행하게 되면 초기 화면이 이렇게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어플을 실행한 후에 여기 왼쪽에 보이는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어떤 거? SNS 카테고리를 클릭해 본다고 선생님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SNS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되면 요런 화면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5개의 카테고리가 또 선택할 수 있게끔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유튜브 카테고리를 클릭해 주시면, 자, 또 이렇게 6개의 카테고리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지금 채널 아트를 만들어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채널 아트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아주 여러 가지의 채널 아트들이 템플릿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 보이는 이 아이콘들과 숫자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보이는 이
연필 아이콘은 텍스트, 여기 들어가는 문구들, 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숫자, 개수와 함께 표시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사진 모양의 아이콘, 사진 모양의 아이콘은 여기에 들어갈 이미지 파일들의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드렸습니다. 이 외에 또 뭐가 있었죠? 요렇게 필름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 필름 모양의 아이콘은 영상 미디어가 몇 개가 삽입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템플릿 중에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낚시 바늘과 바다를 표현한 이 템플릿을 선택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템플릿을 선택한 후에 여기에 이미지 만들기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이런 박스가 생겼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주의할 점 뭐라고 했었죠? 자, 여기 보면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여기에 화면에 보이는 텍스트 순서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상관관계를 이루는지 잘 보라고 했죠. 그래서 순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보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 채널을 알릴 수 있는 문구를 작성을 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런 팝업 창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여기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또다시 곧 이미지가 제작된다는 안내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내 보관함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또 하나 설명드렸던 점이 이러한 채널 아트나 뭐 썸네일 같은 이미지 파일들은 비교적 제작이 빨리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런 채널 아트 혹은 오프닝, 클로징 영상들에서는 영상의 크기에 따라서 이 제작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자, 잠깐 기다리시고 초기 화면으로 돌아와서 아인슈타인의 시간은 환상. 자, 왼쪽에 있는 이 세 가지 줄이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됩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보관함이 뜨게 되죠. 자, 여기에서 제작 완료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되면 자, 이렇게 완료된 채널 아트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제작만 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가지고 이 유튜브에 이 채널 아트를 업로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채널 아트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미지 다운로드를 클릭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다운로드된 이미지 채널 아트가 내 스마트폰 사진 보관함에 저장이 되게 돼요. 자, 그렇게 저장된 채널 아트를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봐야겠죠. 자, 먼저 유튜브에 어플을 다운받으시고요. 자, 어플은 아이폰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튜브라고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실행하게 되면 초기의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자, 이러한 화면이 뜬다고 선생님이 설명드렸었죠.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물론 휴대폰에 동기화가 되어 있는 경우는 바로 로그인이 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로그인을 누른 다음 자, 계정과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다시 초기 화면에서 이런 화면에서 본인의 프로필 사진이 들어간 아이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콘을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생성되게 돼요. 자, 이 화면에서 내 채널을 클릭해 봅니다. 자, 내 채널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내 채널 메인 홈 화면이 생성되게 되죠. 선생님은 이렇게 배너를 미리 바꾸어 놓았어요. 자, 그래서 이 배너를 초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텐데 한번 봐 주도록 할게요. 자, 채널 수정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 선생님 뭐라고 했었죠? 여기 가운데에 있는 카메라 아이콘과 우측에 있는 카메라 아이콘 두 가지가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이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프로필 사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삽입창이 나오게 되고요. 자, 우측에 있는 이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야지 채널 아트를 삽입할 수 있는 보관함 선택란이 나오게 돼요. 자, 우측에 있는 카메라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요. 자,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내 사진에서 선택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채널 아트가 내 사진 보관함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이 채널 아트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화면 레이아웃이 나오는 이러한 화면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데 이게 각각 뭐라고 그랬었죠, 선생님이? 가장 작은 단위의 레이아웃은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또는 모든 기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큰 이 가운데에 있는 가이드라인은 데스크탑에서 볼 수 있는 채널 아트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널 아트 전체를 보여주는 기기는 스마트 TV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채널 아트가 삽입되었으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화면이 바뀌게 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몇 초 정도 걸리게 되는데 자, 홈으로 돌아와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었죠? 이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 화면을 잡고 아래로 스크롤 하게 되면 이렇게 배너가 채널 아트가 삽입이 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너무 빠른가요, 여러분? 중간에 시리가 대답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자, 쭉쭉쭉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단계는 프로덕션 단계였어요. 조금 어려운 개념들을 설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 프로덕션 단계는 영상물의 실질적인 제작 과정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음악도 만들고, 뭐, 회의도 하고, 그리고 뭐, 음향적인 부분들, 소리를 채집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촬영에 앞서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다뤄봤었어요. 자,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었죠. 자, 앞부분들은 사실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카메라 노출의 3요소와 화이트 밸런스 같은 부분들은 조금 복잡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현재 집중을 해서 잘 들으셔야 된다고 설명드렸었어요. 자,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저희가 촬영할 때 가장 필요한 3요소가 카메라와 그 다음에 대상 피사체 그리고 빛, 조명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카메라의 구동 원리상 빛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출의 3요소를 배워볼 텐데 첫 번째로는 ISO라고 감도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봤고요.
그래서 이 ISO는 실질적으로 카메라의 영상의 밝고 어두움을 주되게 담당한다. 노출값이다, 감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이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을 하는 렌즈의 기능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공과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는 빛이 들어오는 속도라고 했었어요. 이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빛이 들어오는 빛이 들어오는 양이 적어진다고 했고요. 셔터 스피드가 속도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빛이 들어오는 양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조금 더 중점적으로 알아볼까요? 자, ISO 같은 경우에는 감도라고 불리고요. 카메라가 빛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를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했는데 수치가 낮아지면 어두워지고요. 동시에 화질은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수치가 높아지면 화면은 밝아지는데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생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사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뭐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네, 맞아요. 저희 눈의 동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자, 그래서 이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체 중에서 동공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리개가 열리면 빛이 많이 들어와서 밝아지고요. 이 조리개가 좁아지면 빛이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어서 화면이 조금 어두워진다라고 설명드렸었던 것 같아요. 자, 수치의 표기는 F로 표기한다고 했었고요. 자, 값이 낮아지면 빛이 들어온 양이 많아지고 렌즈가 열린다, 조리개가 열린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값이 높아지면 빛이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고 렌즈가 좁아진다, 조리개가 좁아진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자,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 설명드렸었죠. 빛이 들어오는 셔터의 속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속도가 이렇게 125분의 1, 뭐 250분의 1, 뭐 60분의 1, 9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도 가는데 60분의 1 혹은 뭐 3분의 1 이렇게 되었을 때, 느려졌을 때 고정된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빛이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고 피사체의 움직임들이 잔상이 생긴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빠르게 운동하는 피사체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요 표를 선생님이 소개 좀 해드렸었죠. 자,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자, 여기에 ISO, 아까 말했던 감도가 이렇게 수치가 낮아지면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수치가 이렇게 높아지면 밝아짐과 동시에 이렇게 여기 보이는 노이즈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선생님 설명드렸었죠. 밝기가 어두워지고 수치가 빨라지면 셔터 스피드가 이렇게 화면은 선명해짐과 동시에 어두워진다 라고 설명드렸었고, 빠르게 운동하는 피사체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좋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순간적으로 찰칵했을 때 포착하기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수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렇게 화면에 잔상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화면은 밝아진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조리개가 닫히면서 화면은 선명하게 이렇게 나오고요. 어두워진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그리고 수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카메라와 거리가 가까운 피사체 혹은 초점이 있는 피사체 외에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흐려진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화면은 밝아진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었죠. 자, 어떤 공통점이 있었죠? 네, 맞아요. 화면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이렇게 수치가 낮아지면 혹은 수치가 높아지면 이렇게 화면이 선명해진다 그랬죠. 자, 요게 공통점은 화면이 다 어두웠을 때 이렇게 화면이 선명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여기에 보이는 셔터 스피드와 그다음에 조리개를 조정해서 각각 보정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표로도 정리를 해 드렸고요. 자, 노이즈가 좀 더 잘 보이게 되죠. 자, 비상구 아저씨 얘기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조금 아주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화이트 밸런스. 자, 이 화이트 밸런스는 조금 쉽게 말하면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 색 온도라고 하는 파랗고 빨갛고 그 다음에 하얗고 중립적인 부분들을 보정하는 기능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균형을 보정하고 그 다음에 K로 표기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켈빈 값이라고 읽는다라고 했었고요. 자, 근데 자, 여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화이트 밸런스는 WB로 대부분 표기를 하는데 수치가 카메라상에서 낮아지면 푸른색을 띠고 화면이 수치가 카메라에 높게 입력이 되면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자, 이 원리가 어떤 것인지 선생님이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이게 색 온도표예요.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자, 근데 조금 이상해요.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부분과. 아까 전에 선생님이 수치가 올라가면 붉어진다고 하고 수치가 낮아지면 푸르게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표는 반대인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 선생님이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텐데 이 화이트 밸런스 WB라고 하는 이 기능은 색을 균형을 맞춰주는 이 흰색에 가깝게 균형을 맞춰주는 보정 기능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표가 틀린 게 아니라 맞는 표현인데 카메라 상에서의 입력 값은 조금 다르게 작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원래는 1000K 켈빈 값이 1000K일 때는 푸른색을 띠게 돼요. 광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비치는 빛의 근원들이 푸른색을 띠게 되는데 자, 화면에서 너무 파래. 나는 이 파란색이 너무 싫어서 그냥 중립값인 흰색을 맞추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카메라 네가 알아서 보정해줘. 지금은 파란색 만이야 라고 해서 카메라에 만을 입력했을 때 그러면 카메라가 오케이. 그러면 지금 만이니까 내가 여기 이 만만큼의 푸른색에서 붉은색을 만만큼 더 할게. 그래서 중립적인 흰색으로 만들어 줄게 해서 빨간색을 점점 더하게 됩니다. 이 만만큼의. 그러면 요렇게 중립적인 색깔이 오게 되죠. 자, 반대로 노을이 져서 너무 빨간색이 심해. 근데 나는 이 빨간색이 너무 싫어. 이 중립적인 색깔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카메라야, 지금 2000이라는 켈빈 값이야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오케이, 지금은 2000이니까 내가 이 2000보다 더 파란색을 담아서 이렇게 중립값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해서 이렇게 2000을 입력하게 되면 2000만큼의 파란색이 더해지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카메라 상에서 수치가 낮아지면 빨간색에서 푸른색을 더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점 푸른색을 더하게 된다. 수치를 낮추게 되면 푸른색을 더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수치가 높아지면 붉은색을 더하게 된다. 원래는 수치가 높아지면 파란색이기 때문에 내가 붉은색을 점점 더해서 이렇게 중립적인 색깔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색온도 프리셋 값들이라고 했어요. 보통은 이렇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자, 2만에서 27000 같은 경우에는 물에 반사된 파란 하늘의 색깔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수치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낮의 주광은 5000에서 5400 정도 되기 때문에 카메라에 이 수치들을 입력하게 되면 중립적인 색깔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아니면 대낮의 주광의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값을 입력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컬러 프리셋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카메라를 만지면서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카메라에서는 AWB라고 오토 화이트 밸런스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오토 화이트 밸런스 기능을 ON 하게 되면 중립적으로 색을 자동적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각각의 빛의 색온도를 이렇게 표현한 그런 프리셋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수동 모드를 설정하는 법을 가르쳐 줬죠. 여러분들이 화이트 밸런스도 만져보고 ISO도 만져보고 조리개도 만져보고 그리고 셔터 스피드도 만져볼 수 있게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드, 카메라를 실행시킨 후에 이 셔터 위에 있는 이 모드 설정란에서 프로 모드로 설정하면 ISO, 조리개, 셔터 스피드, 그 다음에 초점, 화이트 밸런스, 그 다음에 노출 보정값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3분할 구도를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칸이 3개씩 가로 3칸, 세로 3칸으로 보일 수 있게끔 촬영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게끔 하는 수평선 그리고 수직선 설정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저 화면의 좌측 상단에 보면 톱니바퀴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카메라 설정 화면에서 수직 수평 안내선을 클릭을 하고, 자, 지금은 사용 안함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3대3으로 맞춰주게 되면 이렇게 수직 수평 안내선이 가이드라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휴대폰 내장에는 수동 모드 혹은 전문가 프로 모드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프리미어 러시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수동 모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프리미어 러시라고 검색한 후에 다운로드를 하시고 어플을 실행하게 되면 또 로그인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은 애플 아이디로 접속을 하셔도 되시고요. 저희가 아까 유튜브 채널 생성할 때 구글 아이디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구글로
접속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조금은 통일해서 이 프리미어 러쉬로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설명드렸었고요. 자, 이렇게 구글로 계속을 누르고 로그인을 한 후에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실행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단에 플러스 아이콘을 선택하게 되면 자,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생기는데 이 카테고리에서 미디어 추가라는 사실 이 프리미어 러쉬가 저희가 앞서 배웠던 블로처럼 편집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를 추가해서 편집도 할 수 있고 비디오 또는 사진 촬영을 눌러서 프로 모드로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래에 있는 촬영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좌측 하단에 설정란에 프로 모드로 오른쪽으로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자, 셔터 스피드라든가 노출 보정값, 뭐 화이트 밸런스 등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가장 이 촬영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이 조명, 빛이라고 했었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조명은 일반적으로 피사체의 정면, 측면, 후면 세 가지 방향으로 설치되고 각각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정면부터 살펴보자면 키라이트라고 하는 조명이 존재해요. 이 키라이트는 보통 인물이나 대상들 정면에서 넓게 비춰주는 주 조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밤이나 흐린 날 촬영 현장을 직접적으로 밝혀주는 주 조명이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키라이트로 키라이트를 비추게 되면 뒷면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앞에 햇빛 때문에. 자, 이 그림자를 없애줄 수 있게 여기 측면에서 이렇게 그림자를 없애줄 수 있게끔 직각 방향에서 조명을 비춰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렸었는데 어떤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인물의 얼굴에 비추게 되었을 때는 이 단일 라이트로 필라이트를 사용했을 때 인물의 얼굴에 있는 굴곡을 입체감을 조금 더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마찬가지로 백라이트는 키라이트와 필라이트의 설치로 평면화된 피사체의 후면에 설치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키라이트 정면에서 비친 빛과 그림자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측면에서 설치된 필라이트만 가지고는 인물이 평면처럼 이렇게 보여요. 빛이 한 방향으로만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후면에 설치해서 이렇게 보이는 어깨, 이 선처럼 이렇게 입체감을 표현해 주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빛의 종류들도 설명을 좀 드렸었죠. 자, 여기 보이는 점 2개 찍힌 이 부분이 정면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정면에서 바라본 빛이 들어오는 방향은 순광이라고 했었고요. 자, 옆면에서 이렇게 비치게 되는 빛은 필라이트라고도 했었는데 측광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백라이트에 해당하는 역광도 있었고요. 이 빛의 종류는 많이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뒤 45도 각에서 비치는 역사광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 45도 각도에서 비치는 사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광 같은 경우에는 순광이나 측광, 역광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빛이 비춰지겠다, 혹은 그림자나 빛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자, 이렇게 저희가 카메라 이론에 대해서 촬영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봤고요. 이렇게 복습도 해봤어요. 자, 조금 빠르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지나간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신 부분들은 각각의 차시별로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캐치를 해서 그 해당 차시 영상을 보면서 습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습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